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딸만 둘이 있는데 첫째는 시집을 보낸 지 오래고 이제 벌써 둘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젊은 시절 뭣도 모르고 지금의 남편과 순수하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을 한 뒤부터는 그전까진 나름대로 평탄하기만 했던 삶이 참 다사다난해지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예쁜 두 딸을 낳았던 순간이었어요. 딸들이 참 천사처럼 순하고 예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꼭 닮은 아이들을 낳았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통해 타인이었던 남편과 더욱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쯤 이야기하면 눈치챌 만한 분들은 채셨겠지만 네, 저는 남편을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랍니다. 아무리 저희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순수했다고는 해도 너무 순진했던 거죠. 시댁이나 결혼을 다루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요즘은 젊은 여자들이 깍쟁이처럼 집안 따지고 조건 따지고 따지는 게 많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요즘 사람들이 옛날과는 많이 달리 똑똑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지금의 남편을 선뜻 선택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생은 남편을 만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서 후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평생 겪어본 일도 없었던 감정을 많이 겪으며 살았으니까요. 남편과는 대학생 때 종종 친구들의 견우로 나갔던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날 흐름상 남편과 커플이 되지 못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남편과 커플이 되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도 상대보다는 저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각자 커플이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사랑에 빠진 만큼 연애로 이어지는 속도도 빨랐고 그래서 전 사실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불타오르는 감정은 처음이었고 주변에선 다들 그런 사랑은 빨리 타오른 만큼 빨리 꺼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만났는데 웬걸? 남편은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심성이 워낙에 착하고 다정했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런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살아보면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예쁜 말로 저를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라 함께하는 일상이 안정적이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다 보니 장기 연애로 이어졌고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가게 되었죠. 물론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각자 집안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위에 누나 하나, 형 하나 있는 집안의 막내였어요. 집안 형편은 그럭저럭 넉넉하게 사는 집이었지만 어머님께서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심한 편이었고 시누이도 어머님께 세뇌를 당해서인지 두 동생들에 대한 간섭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연애 때도 그걸 숨길 수가 없어서 가끔 예비 시누이가 선을 넘는 짓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남편과 사귄 지 1년이 좀 넘어갈 때쯤 남편과 데이트하러 나간 약속 장소에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저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다른 여자와 친근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순간 기분이 묘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남편 손을 깍지 껴서 잡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나? 아주 짧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남편을 믿는다고 해도 제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워낙 충격적인지라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여자를 밀치고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아, 진짜? 누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윤선아, 왔어? 응, 오빠. 이분은 누구셔? 아, 우리 누나야, 친누나. 어머, 드디어 우리 막내 애인을 다 만나네. 한번 보여달라는데 죽어도 싫다고 해서.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따라와 봤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제 누나 가. 얼굴 봤으니까 됐지? 가. 아, 왜? 좀만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나 같이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도 될까? 내가 사줄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안 가지만 저렇게 가기 싫다는 사람을 초면부터 내치기가 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차 한잔 해요. 다행히 그날은 데이트한다고 열심히 꾸미고 나간 날이라 망정이었지. 이렇게 예고도 없이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서 너무 갑자기 긴장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었고요. 차라리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도 됐으면 덜 했겠는데 예비 시누이는 그때도 사람을 꿰뚫어보려고 하는 듯이 저를 아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품평을 아끼지 않았죠. 와, 우리 승우가 이런 스타일도 다 만나네? 신기하다. 그동안은 연상만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어찌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만날까봐. 남자는 연하를 만나야지. 내가 우리 승우 짝으로 딱 원했던 스타일이네. 승우보다 어리고 좀 귀엽고 착한 스타일. 성격 순하다는 말 많이 듣죠? 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공이 뭐예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아니, 내가 이렇게 첫 만남에 꼬치꼬치 묻는 건 정말 미안한데 아무리 물어봐도 승우가 안 알려줘서. 누나, 좀 그만하고 가. 나중에 때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잖아. 야, 네가 오래 사귈 여자면 나한테 당연히 어떤 여자인지 다 보고를 해야지. 두 사람 벌써 1년이나 사귀었다며.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사귈지 모르는 건데 그걸 누나한테 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누나한테 왜 그런 걸 일일이 말해야 되는데? 그만 좀 간섭해. 나도 누나가 어떤 사람 만나는지 다 몰라. 그건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고. 신우이는 저에 대해 보이는 것은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코치코치 캐묻더라고요. 무슨 면접이라도 보러 나온 기분이 들어서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남편이 말리긴 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순히 대답은 해줬어요. 그랬더니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역시 인상이 반 이상 간다니까. 너무 나만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건 없어? 남편의 누나에 대해서는 종종 들었던 것들이 있어 크게 궁금한 점은 없었지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왜 손을 잡고 있었는지요.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내내 그 장면만 떠올라서 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원래도 동생들이랑 그렇게 손을 잡으세요? 응? 손? 무슨 소리냐며 질색하는 얼굴을 하길래 황당했는데 바로 생각해냈는지 혼자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거? 난 또 뭐라고? 내가 얘 손을 뭐하러 잡아? 그거 그냥 내가 테스트해본 거야. 네? 테스트요? 여자친구 성깔 테스트. 누가 봐도 바람 피는 것 같잖아. 그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보면 사람 본성을 알 수가 있거든. 아, 저는 어떠셨는데요? 완전 합격이지. 어떻게 그렇게 거기 가만히 서서 상처받은 얼굴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어. 착해도 너무 착하고 순해도 너무 순하지. 속상했지. 놀래켜서 미안해. 그런데요,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기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지. 나라면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여자 머리채부터 잡아 뜯어놓긴 했을 거야. 그럼 불합격인 거잖아요. 아, 나는 그래도 내 동생이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지. 나같이 성깔 있는 여자 만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들 갖겠다고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알아? 그렇게 고생해서 낳아놓은 아들들 이상한 여자한테 장가갔다 해봐. 우리 엄마가 제 명예 사시겠냐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분 나쁘지 않을 선에서 테스트 해본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평소엔 손 잡으라 해도 절대 안 잡아. 알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의 말대로 제가 정말 착해도 너무 착하고 순해도 너무 순했던 것 같네요. 지금은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열받아서 손이 떨리거든요. 사람을 테스트해본다는 자체도 짜증나는데 해도 뭘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싹싹 빌며 미안해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그날 일로 인해 처음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 걸까? 고민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바로 결혼을 밟는 코스여서 저에게 남은 정년기 기한이 그리 길지도 않았던 터라 조금 두렵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누나가 간섭이 많은 편이라고 미리 언질은 해줬어도 이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직접 약속 장소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어이 만나고 가는 친누나를 보고 나니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졌어요. 남편도 그걸 눈치를 챘는지 하루는 시무룩해져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선아, 혹시 우리 누나 때문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거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나 이유도 모른 채로 너랑 멀어지고 싶지는 않아. 이유를 알아야 널 붙잡을 기회라도 있지. 늘 밝고 씩씩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또 금방 약해지더라고요. 누나라는 사람이 짜증나기는 했지만 별개로 남편은 정말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나에 관한 건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만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전 당연히 남편의 누나부터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한테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나랑 결혼하는 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안 괜찮더라도 내가 꼭 괜찮게 해줄게, 윤선아. 오빠가 괜찮게 해준다면 괜찮은 거겠지. 알지? 나 오빠만 보고 결혼하는 거야. 알지. 정말 고마워. 내가 대단하게는 못하더라도 꼭 너랑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많이 사랑해, 윤선아. 그렇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미리 신신당부를 해놨는지 양가 부모님 댁 인사부터 상견례까지 시누이가 튀어서 나서는 법은 없었어요. 덕분에 결혼 과정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생각보다 이 결혼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 시누이가 웨딩드레스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고나리질을 하긴 했지만 날 좋은 날이라 그런 건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졌어요. 시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분 나쁘게 했는데도 제가 태도가 변하지 않고 생글생글 잘 대하니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어느 순간부터 부쩍 저를 예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누나가 아무래도 당신이 엄청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지난번에 당신 잠깐 엄마 일 도와주러 나갔을 때 우리끼리 있는데 당신 칭찬 엄청 하더라. 어머, 정말? 뭐라고?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라서 보기 좋다고. 뭐라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싹싹해서 마음에 든다나? 나 결혼 잘했대. 그래? 잘 됐네. 나도 사실 결혼하면서 우리 연애 때 생각이 가끔 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어쩐지 요즘 약간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어쨌든 잘 됐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다 같이 피곤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형네 형수님 있잖아. 우리 누나가 형수님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 근데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진짜 못 견뎌. 당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티는 안 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없을 때 분위기 진짜 살벌하거든. 형수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데? 형수님한테도 당신한테 했던 그 이상한 시험 같은 거 했었는데 형수님은 그때 누나 머리채를 잡았었나 봐. 그런데 사실 그게 형수님 잘못은 아니잖아. 누나가 못 말리는 거지. 그런데 그걸로 누나는 아직까지도 형수님 좋게 안 봐. 성깔 있다나 뭐라나. 본인 성격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그때 잘 넘어가서 다행이지. 당신한테까지 그런 걸 할 줄은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누나가 당신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편할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상한 시험에 운 나쁘게 걸려든 형님이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시누이가 약간 별난 사람인 것만 조심하면 제 시집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부모님도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들어서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잘 말해준 덕분인지 저에게는 그다지 터치도 강하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서너 번 가족 행사로 인해 방문한 뒤에야 시댁에서 저와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문제는 그 서너 번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저를 위해 시댁 식구들이 나름대로 참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가자 시댁에서는 원래 하시던 대로 형님을 대놓고 면박 주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사에 서툴어 실수를 하면 형님께서 대신 혼이 나는 시기였어요. 아니 대체 이게 뭐야? 누가 제사상에 빨간 과일을 올려? 제사상에 빨간 음식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동서가 올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은 못하고. 아, 작은 올케가 올린 거야? 작은 올케는 그럴 수 있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 근데 큰 올케. 작은 올케가 모르는 것 같으면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줘야지.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상에 올릴 때까지 보고만 있어? 같이 일하는데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 안 말린 의도가 너무 궁금한데 난? 제가 무슨 작은 올케 실수하는 것까지 일일이 지적을 해야 돼요? 제가 안 나서도 알아서 잘 지적하시고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만하세요. 제 잘못인데 저 때문에 형님들께서 감정 상하실 일은 없잖아요. 제가 다음부터 유의할게요. 그러니까 그만들 하세요. 참나. 동서, 좀 잘 좀 해. 형님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젠 하다하다 동서가 잘못한 것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시잖아. 동서가 잘못하니까 욕먹는 건 나야.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참나. 또 작은 홀키한테 저러네. 잘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형님이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니까.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두 사람은 매번 사소한 일로도 언성을 높이며 싸워대기 일쑤였고 시부모님도 못마땅해 하시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인지 따로 나서서 중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주버님 역시 몇 번 동서를 말렸지만 잘 되지 않아 그냥 둘이 싸움 붙기 시작하면 식구들은 언젠가부터 방관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만 얘기해줬어요. 사실 두 분이 서로의 문제로 싸운 날에도 저도 그냥 피곤하니 한 발 물러나 있으면 됐지만 저로 인해 싸움이 붙었던 그날만큼은 도저히 모른 척하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드물게 잔뜩 화가 나 있는 형님에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땐 형님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신우이가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갔어도 될 걸 못 넘겨서 일이 커지는 것도 있어 보였거든요. 형님, 앞으로 제가 잘못한 거 지적당할 때는 그냥 저한테 바로 넘겨주세요. 괜히 거기서 화내시면 싸움만 커지고 형님도 기분 더 나빠지고 좋을 거 없으시잖아요. 아니 동서,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래. 동서는 이 집에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놈의 시댁 식구들은 뭐만 하면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 동서도 요 몇 번 봐서 이제 슬슬 분위기 파악 될 거 아냐. 동서가 보기에도 좀 그래 보이지 않아? 나한테만 다들 너무 뭐라고 하는 거?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없진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쩌다 지적당하거나 혼나게 되더라도 우선 넘기잖아요. 그러면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이도 그냥 분위기 가볍게 잘 넘기시더라고요. 형님도 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 모르는 소리 마. 그건 동서처럼 내가 쌓인 게 없을 때나 통하는 소리지. 나는 뭐 처음엔 동서처럼 안 그랬는 줄 알아? 근데 있잖아. 매번 동서처럼 대하면 사람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보는 줄 알아? 동서도 한번 겪어봐. 지금이야 뭐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화살이 다 날 향하는 모양인데 얼마 못 가서 동서도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냥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형님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렇게 저주하듯 이야기하는데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저도 본인처럼 될 거라는데 저는 아닐 거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형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저에겐 살얼음판을 내디딘 것만 같았어요. 그마저도 신우이가 형님을 하도 잡아서 저는 늘 이 집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지나가긴 했지만요. 그렇게 1, 2년 정도 흐르자 형님은 저에게 슬슬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동서나 나나 같은 며느리니까 이렇게 차별할 줄은 몰랐거든. 솔직히 동서가 나보다 그렇게 크게 잘난 거 있어? 친정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대단하길 하나. 대체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거야? 그쯤 되니 저도 시댁에서 함께 보고 지낸 세월이 쌓여 형님이
왜 저런 대접밖에 못 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형님은 굉장히 아나무인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파르르 떠는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었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가끔은 벗어나는 면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 입장에서 보면 저런 며느리는 좀 싫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라도 제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면 뒷목을 잡고도 남을 테니까요. 어쨌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형님께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시댁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형님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이란 꽤나 고역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라도 어린 손아래 동서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이라도 해줬겠는데 손이 동서인 것도 부담이었고 이미 시누이가 충분히 말을 해준 것 같은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갈구는 것으로만 생각하니 전혀 발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줄 만한 이야기는 없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라는 건 다 자기 중심적인 속 터지는 이야기들 뿐이니 들어주는 것조차 힘에 겨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쪽이 제 시댁 생활이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시누이와는 다행히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워낙 형님과 시누이의 관계가 시끄러우니 상대적으로 조용한 저를 예뻐라 하셨거든요. 형님하고만 잘 지내면 됐는데 워낙 성격이 튀고 기복이 센 사람이라 맞춰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소연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저에 대해 결혼 초반에 가끔 드러내던 경쟁의식이라던가 적개심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더 호감을 많이 표현한다고 해서 굳이 형님이랑 피곤하게 경쟁 구도를 펼칠 생각은 절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며느리로서 형님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면서 꽤 성공적으로 형님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성공을 했죠. 그렇게 평화로움이 꽤 유지되나 싶었는데 몇 년 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작은 올케, 나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다른 게 아니라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작은 올케한테는 직접 말해주고 싶어서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해. 어머나 정말요? 축하드려요. 지금 만나시는 분이라면 그 외국분 맞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남편 따라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될 것 같아서 작은 올케한테는 왠지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미국으로요? 정말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자주 보긴 힘들겠지? 나야 내 사랑 찾아 떠나는 거니까 괜찮지만 내가 없으면 작은 올케가 큰 올케한테 너무 치일까봐 마음에 남아서.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형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 인간이 본성이 착한 사람은 아니라서. 작은 올케 처음 시집 왔을 때 큰 올케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아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흉보고 이간질했는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더 잡은 것도 있어. 작은 올케는 잘 몰랐겠지만 사실 안다고 좋을 것도 없으니까.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듣기 싫은 얘기 다 받아줘가며 집안의 미운 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형님을 안쓰럽게 생각해왔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니 제 자신이 바보같이 이용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표정을 본 시누이가 바로 제 감정을 읽었는지 바로 진정시켜주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너무 배신감 느끼지는 마. 그냥 그 인간 인간성의 한계야. 최근 요 몇 년간은 작은 올케 얘기는 꺼낸 적도 없거든. 아마 그때부터 작은 올케한테 붙어서 내 욕이나 해댔겠지. 내 말이 맞지?
안 봐도 뻔하다. 아니, 그게요. 작은 올케는 내 욕 안 했을 거 알아. 사람 척 보면 알거든. 나도 보통 성격 아니란 소리 많이 듣는데 큰 올케는 진짜 상종 못할 종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 잡으려고 하니 집안이 맨날 시끄러워졌지.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그냥 내가 걱정되는 건 내가 없으면 큰 올케가 너무 활개치고 다닐까봐 걱정이야. 혹시 내가 미국 간 뒤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라고. 알겠지?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감사하긴. 그래도 나는 작은 올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집안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형님에 대한 뒷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은 저도 형님을 예전만큼 맞춰주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맞춰준다고 한들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언제 또 이렇게 시부모님께 저를 이간질할지 모르니 차라리 책 잡힐 일조차 없게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동서, 들었어? 신우이 결혼한다는 거. 노처녀인 이유가 있다고. 저 성격을 누가 받아주나 싶었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긴 가네. 아, 속 시원해. 드디어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다. 그치? 그래도 저는 좀 아쉬운데요. 남편도 아쉬워하고요. 워낙 동생들이랑 각별한 누님이셨잖아요. 아주버님도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아쉬워하긴? 감히 내 앞에서 아쉬운 티를 어떻게 내? 지 누나가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반감만 하던 주제에. 이제 눈에 가시 갔던 누나도 없는데 마누라 떠받들고 살 준비나 해야지. 그동안 당해왔던 거 다 갚아줘야지. 안 되겠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동서는 알잖아. 안 그래? 그래도 아주버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서 중재하기 힘드셨을 텐데 아주버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동서 오늘 좀 이상하다. 전에는 내 말 묵묵히 잘 만들어주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지? 신우이 이제 곧 간다고 뭔가 헷갈리는 모양인데 신우이가 없으면 그 바로 다음 서열이 나야. 동서가 아니라. 동서 뭐 시댁에서 예쁨 좀 받는다고 안 본 사이에 기세가 등등해진 거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치? 동서도 이제 말 좀 가려가면서 하자. 어? 내가 그동안 시집살이 한다고 동서 기강을 잘 못 잡았어. 우리 서로 선 넘지 말자.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네. 갑자기 돌변하다시피 변해버린 태도에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워서 사람이 벙찌더라고요. 순간 신우이가 왜 저를 염려했었는지 알 것 같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성을 벌써부터 드러내니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 날뛰는 성격을 저 혼자 감당하기란 애초에 무리였어요. 아주버님조차 쩔쩔매는 사람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신우이가 없으니 시부모님한테까지 쌩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동선의 집에 과일 박스 보내셨다면서요? 왜 자꾸 동선에만 챙기세요? 큰며느리라고 그동안 구박 많이 하셨으면 큰며느리 목도 챙겨주셔야죠. 저 그동안 형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저한테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작은 집 애들만 챙겼다는 거냐? 지난번에는 너네 집에 한가 선물 좀 챙겨줬잖니. 작은 집 애들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생각나서 보낸 건데 그걸 뭐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니? 어? 시부모님도 매번 형님에게 시달리는 일이 잦으니 점점 자연스럽게 저희 집을 챙겨주는 일도 줄어들었고 집안끼리의 교류 자체가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안 엮이는 게 제일이다 보니 암묵적으로 가족 간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트러블은 없었어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조용한 분열을 겪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은 말기라고 하시네. 뭐라고? 아버님 얼마 전에 뵀을 때만 해도 멀쩡하셨잖아. 검사 결과 제대로 나온 거 맞아? 우리도 믿기지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원래 췌장암은 이렇게 말기일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야. 세상에, 아무리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른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시댁 식구들은 상심에 빠졌고 아버님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집에서 병 수발을 해줄 인원은 필요했기에 저와 형님이 일정을 나눠서 형님과 바통 터치를 해주면 어떨까 의견이 나왔지만 형님께서는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동서도 알겠지만 난 솔직히 내가 아버님 병간호를 왜 해드려야 하나 싶어. 아버님 나 은근 무시하고 미워하셨던 거 알지? 건강하실 때는 사람 그렇게 서운하게 해놓고 돌아가실 때 되니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건 좀... 내가 보기가 그래. 내키지도 않고. 동서도 생각해봐. 동서를 미워하던 사람을 간호하라면 동서는 하고 싶겠어? 그래도요 형님.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은 혼자서 아버님 돌보시긴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형님이 안 오시면 아주버님이 오셔야 하는데 아주버님도 일 끝나고 오기가 힘드실 거고요. 자기 부모 일인데 힘든 게 내 알바야? 왜 남편이 할 일을 나한테 강요해? 동서도 혼자 하기 싫으니 나한테 일어나 본데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그런 거 할 생각 없으니까 간호할 인원이 필요하면 그냥 병원 입원시키라 해. 참, 아무리 본인이 시댁에 쌓인 게 많다고 해도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어르신한테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여자들이 시댁에 잘하는 건 다 같이 사는 남편 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주버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또한 부부끼리 이야기해야 할 문제니 저의 설득은 그쯤 하고 빠졌어요. 솔직히 형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저라고 뭐 혼자 병간호 뒤집어 쓰게 생긴 이 상황에 뭐 그리 유쾌하기만 했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암 소식에 마음 아파하는 남편의 모습이나 개인적으로도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 선뜻 저라도 병간호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귀한 남의 집 딸한테 내 남편 병간호 도와달라는 게 참 미안하면서도 정말 고맙구나. 사실 나 때는 이런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큰며느리 보면 이런 게 또 당연한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 너한테는 한없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힘드신 거 싫고 아버님 아프신 것도 마음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님만 신경 쓰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아버님의 암투병과 온 가족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어요. 평일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번갈아 가며 시댁에 들렀는데 당연히 고정된 시간에 일을 하는 남편이나 아주버님보다는 제가 시댁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빈도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번갈아 가며 어머님과 아버님을 살피고 필요한 것들도 사다 드리고 격주로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 두 분 바람도 쐬어드리며 시간을 보냈죠. 형님은 간호는 쏙 빠졌으면서 같이 시간 보내는 주말에는 어떻게 또 참석을 하더라고요. 형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아, 다들 고생하는 거 미안해 죽겠는데 이럴 때라도 와야지. 아버님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해야 나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참,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뻔뻔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아버님에게부터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았는데도 아버님은 6개월 정도밖에는 더 못 사셨어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각오는 했어도 사실 판정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너무 기간도 짧고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온 집안의 충격적인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다 말고 형님이 제게 하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래도 말기암인데 반년 정도 사셨으면 많이 살다 가신 거지. 너무 오래 사셔도 식구들 고생만 시킨다는 걸 아버님은 아신 거야. 고맙게 여겨동서. 순간 화가 나서 미국에서 급하게 들어와 시름에 빠져있는 시누이에게 달려가 말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날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허벅지 꾹 눌러가며 참았어요. 왜 그렇게 시댁에서 이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해줬는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진작 거리 두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정도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병간호를 가는 동안 가족 모임에만 참석하고 병문안이나 병간호로는 절대 오지 않는 형님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형님의 인간성을 파악하고 계셨으니 기대조차 안 하신 걸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라 어떤 생각으로 형님을 대하고 계신지는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형님이 한 망언을 온 가족에게 알려서 그동안 받아왔던 무시보다 더한 서름이라도 겪게 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싶더라고요. 한 차례 흥분됐던 감정이 진정되고 나니 역시 저 인간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 게 답이라는 똑같은 결론이 나서 최대한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자주 찾아뵈었어요. 두 분이 사시던 집에 혼자 남은 기분은 상상만 해도 외롭고 끔찍한 기분일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손주들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어머님이 사별로 인한 우울감을 잠시라도 잊으실 수 있게끔 노력했어요. 남편도 제가 어머님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고마워하더군요. 여보, 정말 고마워.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당신 같은 여자가 없는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해준 만큼 나도 더 장인 장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그래. 우리 누나도 예전엔 별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 잘 보는 게 맞는 것 같네. 그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기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풍족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버님의 기일날쯤 어머님이 중대하게 할 발표가 있으시다며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얼마 없는 재산을 미리 나눠주려고 한다. 네? 재산이요? 어머님께서는 경기도 모 신도시에 있는 15억 아파트와 서울 끝자락에 있는 5억짜리 빌라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중 15억 아파트를 형님네에게 주고 저희에게 5억 빌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그동안 뭔가를 바라고 잘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형님네에 비하면 월등하게 저희가 시댁에 해드린 게 많은 것에 비해 형님네에게 더 큰 재산을 나눠주시는 게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님, 웬일이세요? 저는 당연히 아파트는 동선해 줄 줄 알았는데? 네가 그동안 큰 며느리로서 마음고생한 부분 잘 알고 있다.
우리한테 서운한 감정 많이 쌓아둔 것도 잘 알고 있고. 너도 그동안 네가 한 만큼은 보상 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 제가 해드린 게 뭐 있다고. 고생은 우리 동서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큰 며느리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동서 서운해서 어떡하지? 그 서울 끝자락에 있는 빌라는 집값 잘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님, 동서는 이런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빌라도 저 주시면 안 돼요? 저 주시면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재테크해서 재산 불려놓을 자신 있는데 불린 돈은 동서한테 나눠줄게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렇게 나눠놨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마라. 3배 차이가 나는 재산을 줬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어딜 동서 재산까지 탐을 내기는.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그래도 이 사람이 그동안 아버지 간병도 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엄마 신경 쓰인다고 그렇게 찾아가서 잘해드렸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엄마가 생각이 있어서 형네 더 재산 증여하는 거라고 해도 저도 저지만 이 사람이 한 것도 많은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남편도 내심 서운했는지 어머님께 한마디 했는데 어머님은 너무 무섭게도 크게 화를 내셨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나눠주겠다는데 왜 자식 새끼들이 일이 만들이 많아?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중에도 형님은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아, 고생한 우리 동서만 불쌍해서 어떡해. 이래서 시집을 가도 장남한테 가야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별. 순간 짜증이 확 나고 서러운 마음에 집에 와서 괜히 펑펑 울기도 했네요.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 성의를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저런 거에 워낙 둔감하셔서. 대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응?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덕분에 그래도 금방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니 금방 훌훌 털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로부터 2년 뒤쯤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보, 그거 들었어? 형네 증여받았던 아파트 앞으로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모양이야. 뭐라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 살던 사람들 다 이사하고 난리가 났다나 봐. 형네도 이사가고 새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 같아.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세상에 큰일이네. 좀 찾아보니 2년 전부터 그 부근에 송전탑이 들어서니 많이 인터넷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점에 이미 저희가 받았던 빌라는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님께서 부동산에 워낙 빠삭하셨던 분이라 이런 점들을 다 염두에 두고 증여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여쭤보지도 못하지만 형님이 빌라를 탐하자 그동안 형님께 화 한 번 안 내고 무덤덤 하셨던 어머님이 몹시 노여워했던 일은 아직도 두고두고 생각이 나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인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다 알고 하신 것 같지? 그러게,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봐야 한다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형만 불쌍하지. 살다 보니 그렇게 보답받지 못할 줄로만 알았던 마음이 어떻게든 보답받는 걸 보면서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마음을 베풀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군요. 인생 흘러가는 게 동화책 속 세상처럼 반드시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법은 없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동화 속 교훈처럼 잘 살아온 만큼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 제가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의 일이 떠올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이제는 믿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1년 6개월 전쯤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을 겪었어요. 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어서 정말 놀랍기만 했네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에 담아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제가 10억대의 아파트를 갖게 되고 건물주가 되는 걸요. 누구나 상상은 해보잖아요. 단지 실현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저에게 그런 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랬냐 하면 복권 당첨도 아니고 사기를 친 건 더더욱 아니에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아들을 제치고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일이 거의 없으니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엄마가 싱글맘이었어요. 그때에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신 아빠를 기억하며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내셨어요. 사실 엄마랑 아빠는 양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셨대요.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시댁에서는 저희 모녀를 철저히 외면했고 외가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집안 창피하다며 엄마를 없는 자식 취급해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외갓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몰래 저희 찾아와주고 이모랑 외삼촌들도 온 적은 있어요. 저한테 용돈도 주고 귀여워해 주셨지만 엄마와 저 둘이 사는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네요. 그 때문인지 저는 결혼이라는 것하고 남편하고 끝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은 연애할 때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현장에 간다는 핑계로 툭 하면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게 일쑤였어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랑 있으면 답답하다나요. 자기는 인간들이 구색 안 맞추고 사는 게 질색이라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결혼도 했다고요. 하지만 늘 누가 옆에 있는 건 너무 귀찮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는 나가서 못 잔다고 했죠. 현석 씨, 어떤 남편이 혼자 있고 싶다고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있고 그래. 어떤 부부가 그러고 살아. 정말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니까. 나는 골프를 쳐도 부부 동반하는 거 싫고 뭐든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납득이 안 가. 그러자 남편은 현장에서 잔다, 출장을 간다, 갖은 핑계를 대며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늘 남편을 기다리는 게 일이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살 터울로 아들, 딸 이렇게 낳았는데 아이들 예쁜지도 모르겠다면서 한 달이면 20일을 밖에서 지내곤 했어요. 아주 가끔 저하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모임에 갈 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필요해서였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부부 동반 골프 모임에 참여하라고 한다든지 사업상 필요한 모임이 부부 동반이거나 할 때요. 그 자리에 혹시라도 혼자 온 사람이 있으면 집에 오는 길에 어찌나 헐뜯는지요. 아니, 분명히 부부 동반이라고 했는데 혼자 오는 건 뭐야?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는 저렇게 구색 맞춰야 하는 거 못하는 인간이 제일 싫어. 당신처럼 구색 맞추려고 결혼한 게 잘했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사회에서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본다고. 나이 들어 안 했어 봐. 아무리 요새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늘고 비혼이 많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싫어도 하는 신용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당신은 행복해? 이게 뭐가 어때서? 연지 너도 괜찮으니까 사는 거잖아. 아니었으면 애 낳고 계속 이러고 살았겠어? 물론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가만 안 있었지. 제가 참고 산 건 아이들한테 저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안겨주기 싫은 게 첫 번째였어요. 한 달에 열흘 정도 집에 붙어 있는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여장부이면서도 마음이 따뜻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분이셨어요. 남편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공부한다고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건 이랬어요. 내가 아들 하나만 키워서 딸 가진 재미를 몰랐잖아.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다 환하게 불이 켜진 분위기고 참 화사해진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도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정말 못 말릴 정도였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에는 직접 오셔서 선물도 많이 주시고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밥까지 사주셨네요. 어머니, 애들은 이런 데 음식 맛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비싼 데 자꾸 오면 버릇 나빠질까 봐 걱정돼요. 어머니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싼 데에서 해주세요. 네 말도 맞지만 할미 마음 전달할 거 애들도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릴 때 이런 데 한 번쯤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이런 자리가 자연스럽고 어디 가서 귀죽지 않고 행동하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항상 봐도 좀 무뚝뚝하기도 했고 별다른 일은 안 하시고 가끔 획 나가셨다가 며칠 후 돌아오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저러나 생각할 때도 많았네요. 시어머니는 유통사업을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돈 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안 경제는 오로지 시어머니가 다 이끌고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을 때는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셨다는데 원래 돈 버는 일이나 집안 챙기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머셨다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셔서 시아버지를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좀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화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싫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무관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보다는 남편 고종사촌 부부한테 더 살갑게 대하셨어요. 우리 미남 조카 왔냐며 아주 반갑게 웃으실 때는 꽤나 섭섭하기도 했죠. 어쩌다 딸아이가 사촌 동서가 마시던 음료수를 엎지른 적이 있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딸한테 야단을 치는 거였어요. 사촌 부부가 아이한테 괜찮다고 달래고 저한테도 미안해할 정도로요. 저는 아이가 파랗게 질려서 떠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짓을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죠. 아버님, 너무 하시네요. 어린애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갖고 이렇게 호통까지 치세요. 도련님하고 동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아버님이 이러세요?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네가 애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놓고 되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럼 형규랑 새아가가 괜찮다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 나라도 눈물 쏙 빠지게 혼쭐이라도 내야 애가 어른들한테 이런 실수 안 할 거 아니냐? 네가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제가 뭐냐고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도련님은 아버님 조카지만 저는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는 조카도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다는데 네가 지금 네가 더 먼저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냐? 그동안 시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서 몰랐는데 저희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들보다 조카가 소중하다는 건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는 제 아이가 자기 친할아버지한테 모진 취급을 받는 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싫으면 그냥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애가 잘못했는데 애를 야단치지 누굴 야단치냐?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그때 외출하셨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시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 그만해. 왜 애들한테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조용히 해결해도 될걸. 뭐하러 큰일을 만들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혀를 차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시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된 것 같아 참 황망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꽤나 상처받았어요. 한동안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참 힘들었죠. 그런 중에도 주기적으로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를 살피고 집안일을 하기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니까 그냥 있다가 가라고 해도 제 눈에 당장 어르신들이 불편해 보이는 게 있으면 말없이 했었죠. 한 번은 갑자기 시댁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방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시아버지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얼른 119를 부르고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길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문자를 했죠. 병원에서는 시어머니가 급선 간부전이라고 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기는 했지만 상태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합병증인 내부종도 아주 안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처음에는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아서 그저 멍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싶고 주변이 다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신을 차렸고 갑자기 이렇게 되신 시어머니가 안 돼서 눈물만 났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5일이 돼서야 남편은 어슬렁어슬렁 병원에 나타났어요. 골프 친구가 자기랑 골프 내기 치러 해외로 가자고 하며 돈을 다 대줘서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였어요. 내 남편이지만 정말 답이 없고 어찌 보면 참 남편다워서 화낼 마음도 들지 않더군요. 한동안 남편이 말이 없길래 이 인간도 자기 엄마한테 미안하기는 한가 보다 싶었는데 한참 있다가 내뱉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나?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알아? 나 회사 경영은 싫은데. 책임지는 거 딱 쥐색이란 말이야. 그냥 엄마 회사 지분만 먹고 땡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해놨지?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유언장 써놓지 않았을까? 당신 아는 거 있어? 그 말에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그 회사에서 단 한 번도 일한 적 없는데 무슨 네 지분이 있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다. 남편은 시아버지 말에 눈치를 보더니 어디론가 쓱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사촌 동서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아주버님이 저랑 우리 그 애한테 전화해서 엄마 회사 지분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 있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이가 큰어머니 회사 다니잖아요. 옆에서 분명 보고 들은 게 있을 텐데 왜 시침이 뚝 떼고 있냐고. 그래서 그이랑 아주버님이랑 한바탕 했어요. 지금 어머님 한창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이나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 혼자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 1층에 내려가서 남편을 찾았네요. 보니까 출입구를 지나서 있는 카페에 앉아 또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는 못 참고 남편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지분 넘겨놨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누워 계신 어머니 두고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 같아. 당신 아들 맞아? 아이고, 효부 났다. 네가 내일에 웬 참견이야. 남이사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언제는 우리가 서로 하는 일에 신경 썼어? 당신이 옆에 있어야 신경을 쓰지. 한 달이면 20일 넘게 나가 있는 사람 뭘 어떻게 알아줘? 당신은 나한테 관심 없었어도 나는 당신 관심 두고 싶었어. 야, 됐어. 네가 그렇게 싫었으면 나랑 이혼하고 갈라섰으면 되는데 이러고 사는 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내가 재산 물려받으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진짜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도 없구나.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네. 후기시네. 너도 우리 엄마 재산 규모 알잖아. 지금 집 말고도 아파트가 대형 평수로 2채. 그것도 분당 동탄 위치 선정 기막히지 않냐? 거기다 서울 안에 건물도 3채야. 그거 내가 받으면 나랑 이혼해서 위자료 받으려는 거잖아. 너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집에서 키우던 개도 너 같지는 않겠다. 최악이다, 최악. 뭐라고? 너라고? 나한테 너라고 했어? 너 말 다 했어? 소리를 버럭 지르던 남편은 사람들이 쳐다보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잠시 시어머니 내부종이 가라앉고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말은 못하셨지만 사람은 알아보는지 저를 보고는 눈을 깜빡이시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는 알겠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극적거리시고는 손을 힘없이 잡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죠.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사촌 부부를 불러 이러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해서 집에 가서 엄마 서재를 뒤져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라며 서류를 내놓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꺼내서 보니까 어머니 회사 지분은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시아버지한테 준다고 한 것 외에는 전부 남편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사업하실 때 쓰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고 변호사 공증도 되어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저도 그리고 사촌 동생 부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키울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니 다 물려주고 갈 모양이네. 남편은 이거 보란 듯이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갖고 어디론가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도 깜빡거리시고 고개도 끄덕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민재랑 수아 할머니한테 가봐. 할머니 얼른 나으세요 하고 인사드려. 그러자 초등학생 아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작은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는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눈가가 촉촉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간 후에 시어머니는 힘없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보셨어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나올 기운이 없으셨죠. 어머니 쉬세요. 지금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저 푹 쉬세요. 그래야 나아요. 다 낫고 나면 그때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애들은 친정 엄마가 봐주고 계셨어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저도 옷만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집에 온 거 다 안다며 자기 먼저 만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부른 곳은 개인실이 있는 일식 식당이었어요. 남편은 먼저 회를 잔뜩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살고 각자 갈 길 가자. 내가 너한테 그동안 너 싫다는 사인을 줬으면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나한테 청혼은 왜 하고 나 좋다는 말은 왜 했었어?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남들 하는 건 다 해야지. 뭐 이제 엄마 것도 다 물려받겠다. 내가 어디 나가서 사람들 비 맞출 필요도 없고 살랑거리며 골프 가방 들어주고 비굴하게 여행 비용 받아서 같이 다니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너는 어쩌냐? 너도 뭐 하나 받아 먹으려고 이날까지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러게 이 인간이 마음볼을 곱게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그리고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 오늘은 눈 뜨고 나랑 애들도 알아보셨어. 그랬거나 말았거나 내가 재산 받는다는 건 변함없어. 나 네가 질척거리면 가만 안 있는다. 병원도 못 오게 접근 금지시킬 거고 집에서도 강제 퇴거 명령 신청할 거야. 그냥 네가 순순히 나가라. 네 엄마랑도 좀 가. 니네 식구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내가 쉴 데가 없다. 어? 니네 식구? 민재랑 수아가 너한테는 가족이 아니야? 애들은 애들 인생이고 내가 걔들한테 발목 잡힐 수는 없잖아. 남편은 아주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저더러 이혼 소송하면 소송 비용은 감당되겠냐고 하고 엄마도 아픈데 진흙탕 싸움 할 거냐며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붙고 싶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 안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자. 좋은 가정 꾸리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해탈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게 모든 게 다 손에서 놓아지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엄마가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김서방이 뭐라고 했길래 이래? 어?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껏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시어머니 유산이 지금 시어머니 집 하나를 빼고는 전부 남편한테 가게 됐고 남편은 저한테 그만 살자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런데 부엌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들하고 딸이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아빠 없어도 돼. 어차피 아빠 집에도 잘 안 오잖아. 나도 아빠 무서워. 딸이 이렇게 말하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할머니만 있으면 돼. 아빠 싫어. 아빠는 나 싫어해. 어린 아이들이 지 아빠의 무관심과 냉대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럴까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마음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우리가 보통 가정 같았으면 네가 이렇게 완전한 가정에 집착하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 죄가 크다.
그런 말 하지 마. 다 각자 당시에 최선의 일을 한 것뿐이잖아. 저는 남편에게 뜻대로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 한 번을 정하고 나니 얼굴 보기도 싫고 최대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며칠 후 저희는 짐을 다 챙겨서 엄마 집으로 옮겼어요. 남편은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고 저는 거기에 도장을 찍었네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촌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빈소에 오셔요. 아니, 꼭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신 거야? 이를 어째?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왜 꼭 가야 되는데? 전화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오세요. 그러면 저랑 남편이랑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하고 친정 엄마까지 전부 데리고 시어머니 빈소에 갔어요. 남편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를 않고 사촌 동생 부부가 빈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서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임종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저 결국 이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저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저는 이 결혼을 어머니 만나려고 했나 봐요. 어머니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세요. 속으로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자 사촌 동생 부부는 제 손목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깔끔한 중년의 신사분이 나이 지긋한 신사분과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사촌 동서가 그분들께 저를 인사시켰어요. 여기 저희 형님 왔어요. 아, 네. 이런 거 장례 절차 다 끝내고 말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오늘 조문을 왔더니 저희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말이죠. 그게 뭔데요? 사촌 서방님이 설명을 했어요. 형수님,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이 큰어머니 회사 이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쪽 분은 변호사님이고요. 이사님 입회하에 변호사님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대요. 변호사라고 소개받은 분이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재산을 90%는 받았다며 빈소에 어깨 힘주고 서서 자기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고 바로 어머니 육성이 담겨있는 녹음을 재생했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분당의 10억대 아파트하고 송파구에 있는 제일 큰 건물을 저한테 주신다는 내용과 동탄의 아파트와 성북구 건물은 사촌 동생한테, 그리고 어머니 사시던 집하고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을 시아버지를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밝혀지자 남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리에 누워 말도 안 된다며 발버둥을 쳤다네요. 급기야는 조문 오신 분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깽판을 치라고 해서 장례식장 경비원들한테 잡혀서 끌려 나갔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난리를 쳤다는 것도 황당하고 놀라웠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그 사람하고 이혼했는데.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꼭 며느님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따뜻하게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두 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데 사촌 동생 부부가 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수님, 현석이 형이 큰어머니랑 큰아버지 자식이 아니래요.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이 낳고 돌아가시고 고모부는 말없이 한국을 떠나서 자식이 없었던 큰 집에서 키웠대요. 저도 아까 엄마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그렇게 참 어지간들 하세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꽁꽁 숨기고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큰어머니가 워낙 형을 예뻐해서 다 갖춰서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질 안 좋은 친구들 사귀더니 결국 저렇게 됐다네요. 놀라운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식을 마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사촌 동생 부부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해버렸어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한다고요. 사문서 위조죄가 꽤 심각해서 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와도 마음을 터놓게 됐어요.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현석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말이야.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사람한테 함부로 구는지. 그러다 보니 너하고 민재, 수아까지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게 됐다. 아버님 심정 이해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를 협박해서 이혼 도장을 받아냈다고요. 남편은 소장을 받더니 그제야 저를 찾아왔어요. 야, 미쳤어? 네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안 그래도 지금 돌겠는데 너까지 보태냐? 자업자득 아니겠어? 다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잖아.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위조고 내일은 내일이야. 이미 도장 찍었으면 그걸로 끝났고 지난 거지. 왜 물고 늘어져? 너 돈 생겼잖아. 건물 생기고 아파트 생겼는데 나한테 뭐 더 얻어내고 싶냐? 너도 사정 다 알잖아. 엄마 회사 지분은 임원들한테 다 넘어갔다는 거. 그런데도 나한테 소송을 하고 싶어? 해야겠어. 내가 너한테 무시당하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해야겠어. 이제라도 보상 받고 싶어. 네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듣게 해줄게. 네가 여태껏 한 짓으로 네가 다 돌려받을 거야. 나 그거 똑똑히 보고 말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그러자 남편은 입을 딱 다물고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나 이 사문서 위조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라. 네가 형규랑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전과 생기면 좋겠냐? 애들 아빠가 전과자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애들도 너 차라리 유치장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네가 애들을 한번 안아주길 해봤니? 웃으며 인사를 해줘봤니? 애들도 알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애들까지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정말이야. 한 번만 도와줘. 애들한테도 잘할게. 내가 팥으로 매주 쓴다는 말을 믿지. 네 말을 믿겠니? 너한테 당한 세월이 얼만데. 지 엄마 유언장까지 유죄하는 놈. 그걸 들키고도 적반하장인 너 같은 놈을 믿으라고? 너 나 우습게 봤어. 각오하고 기다려. 그러자 남편은 툭하면 전화로 저한테 잘 생각하라며 협박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친정집 앞에 숨어 있다가 저를 잡아서 자기 재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 모습을 친정 엄마가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죠. 아이들 학교랑 유치원까지 찾아가서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 걸 애들이 발버둥 치고 안 간다고 울고 난리쳐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야, 네가 진짜 미쳤지? 지 새끼들을 미끼로 이용하려고 해? 네가 인간 말종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 죗값 다 받게 만들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 위조죄 취하하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 왜 다 네가 갖냐?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 원래 내 거라고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놔. 안 그러면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테니까 알아서 해. 한 번은 남편이 저 마트에 장 보는 데까지 따라와서 저를 끌고 가려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걸 본 사촌 동서가 얼른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도 오고 마트 경비가 오고 진짜 시끌벅적했었어요. 남편한테 분명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유치장도 끌려갔죠. 저는 그 후 남편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했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도 실형을 받았고 저와의 소송에서도 져서 저한테 꽤 많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대학 졸업했을 때 줬다는 적금들은 전부 깨서 벌금도 내고 저한테 돈도 줘야 했죠. 그리고 구치소도 가게 됐어요. 벌금뿐 아니라 8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해야 했죠. 그 일들이 마무리된 게 얼마 전이에요.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현석이하고 이혼을 했더라도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는 너뿐이다. 먼저 간 집사람이 인정한 건 너잖니. 내 마음이 옹졸했던 걸 용서해다오. 저번에도 저한테 사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나도 현석이가 늘 미웠던 건 아니야. 어릴 적 생각하면 흐뭇하고 좋을 때도 있었어. 내 재산은 전부 민재와 수아에게 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저와 시아버지는 10여 년 만에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죠.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고맙구나. 민재 엄마야, 나랑 긴 시간 얘기해 줄 줄은 몰랐다.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하고 서로의 속사정 알고 나니 후련하다. 마음도 가볍고 이제 네 시어머니 만나도 내가 혼은 안 나지 싶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분당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남편 없이 사는데 아이들은 전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길을 펴고 까르르 웃고 목청껏 떠드는데 그간 아이들이 지 아빠 눈치를 얼마나 봤던 건가 싶어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남편하고 이혼도 했고 그 남편이 또 시부모님 친자식도 아니었지만 저는 시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 의리를 지키려고 해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저희 엄마 시대랑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물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앞으로 씩씩하게 살며 시아버지도 잘 돌봐드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려고 해요. 제 인생 파란만장했죠? 그런데 제가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살면 어디선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